다음으로 함께 볼 지문은 2-1단원 우리의 훈민정음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가자면 첫 번째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훈민정음 언해본에 드러나는 창제 정신을 묻는 문제와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 시대와 한글의 우수성을 묻는 문제와 한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 네 번째로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을 묻는 문제와 한글의 창제 배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 1, 한글의 창제 배경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한글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서 한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창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화의 얘기를 보자면 전하 또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효와 예에 관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이 집현전에서 주관하여 새롭게 효와 예에 관한 책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배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자를 읽지 못해서 책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래서 왕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책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차자표기라고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는 차자표기를 사용했는데요. 이두, 구결, 향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만화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보자면 일단 우리 효와 예에 관한 책이 새롭게 만들어진 까닭은 백성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백성들에게 효와 예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누가 읽어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조차 없고 사는 게 바빠 어려운 한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만화들을 토대로 한글 창제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려운 한자로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우리 글자, 즉 훈민정음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만한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이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짧은 글 안에 4가지의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조선의 말과 중국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식한 자주정신이 드러납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해서 내가 이걸 가엾게 여겼다라는 부분에서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드러나 있고요.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창조정신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건 쓰면 쓸수록 편해지는 실용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창조정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신이니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4가지의 창제정신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원래 이름입니다. 훈은 가르칠 훈, 민은 백성민, 정은 바를 정, 음은 소리 음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죠. 또한 훈민정음은 한글에 관한 해설서인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함께 살펴봤던 창제정신이 드러난 부분, 우리 교과서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창조정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한글 창제가 갖는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두 번째 의의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창제를 했을까? 그 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음, 자음의 기본자를 만드는 데 활용한 원리와
기본자 외 나머지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드는 데 활용한 원리를 무조건 알아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언어학자 포스의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음소 문자라는 거죠. 자, 음소 문자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로마자, 알파벳이나 한글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묻는 문제에 하나의 기호가 여러 발음으로 응용될 수 있어서 글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창제 원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기본 자음자랑 기본 모음자가 무엇인지 무조건 알아놔야 되는데 기본 자음자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자음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자, 발음 기관이라는 건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각 부분으로 성대, 목젖, 입천장, 이, 잇몸, 혀 따위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본떴다. 우리 이렇게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걸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기본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연관해서 알아둬야겠죠. 자, 우리 기역은 여기 그림이 있지만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대요. 여러분들도 기역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하면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거예요. 이런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 이 각각의 상형의 원리, 어떤 것들을 본떠서 만들었는지를 묻는 문제 또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기본 자음자 5개 봤다면 이제 기본 모음자 3개를 살펴봐야겠죠? 기본 모음자 이렇게 점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얘 이름은 점이 아니라 아래 아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름 헷갈리면 안 되고 이 아래 아는 한글의 둥근 모양을 본떴고 은은 땅의 평평한 모습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떴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자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든 걸 우리가 상형의 원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 상형의 원리라는 이 어저를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자음자 5개랑 기본 모음자 3개, 총 8개 만들었는데 우리 그 한글에 8글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글자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밀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기본자에 획을 더한다는 더할 가에 획자를 써서 가획의 원리, 기본자를 합한 원리는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특히 자음자 같은 경우에는 가획의 원리를 사용했고 모음자 같은 경우에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자음자의 경우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획을 더하여 키읔, 디귿, 티귿,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기에 얘는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 히읗의 9글자를 만들었다. 키역은 기역에 비해 소리가 세다. 그러므로 획을 더했다.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귿,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시읒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 이응에서 여린 히읗에서 히읗을 만들었는데 모두 소리가 거세짐으로 획을 더한 것이다. 자, 우리 획도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지금 획을 더하는 원리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획을 더하는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끼리는 입 모양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역과 키역, 니은, 디귿, 티귿, 미음, 비읍, 피읍, 시읒, 지읒, 치읒, 이응, 여린, 이응, 히읗 이렇게 각각끼리는 입 모양이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자음 체기표를 외우고 있다면 그거를 좀 생각해서 이해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거세짐으로 획을 더해서 만든 이 원리를 가획의 원리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만든 14자에 예외적으로 만든 자, 얘 그냥 이응 아니고 여기 꼭지 달려있는 이응이에요. 예디응이라 하고요. 리을 그리고 얘 세모 아니고 반치음입니다. 그래서
예디응, 리을, 반치음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체자라고 하고 이 세 개를 포함한 자음 17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리을은 다른 말로 반설음이라고도 하니까 여러분들 반설음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디응과 반설음, 반치음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만 가획의 원리를 따라요, 얘네도. 하지만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강해진다는 의미가 없는 글자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는 글자들 획을 더해도 소리가 강해지지 않는다 하는 이 이치자들을 잘 알아놓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자음자는 이렇게 17자 만들었고 모음자는 우리 아까 앞에서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했죠. 모음자는 기본자 아래야, 으, 이를 서로 합하여 만들었는데 아래야와 으를 합하여 오, 우를 만들고 아래야와 이를 합하여 아, 어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자를 합해 총 11자의 모음자를 완성하였다. 자, 이런 원리를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자,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서 쌍기역, 쌍디글, 리을미음, 리을비읍. 자, 이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병서라고 합니다. 자,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들 중에 각자 병서와 하병 병서로 나뉘는데 우리 이렇게 앞에 두 개, 쌍기역, 쌍디귿처럼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연달아서 나타나는 걸 각자 병서, 그리고 리을, 미음, 리을, 비읍처럼 서로 다른 애들이 연달아서 사용되는 걸 하병 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병서는 똑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인 거고 하병 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붙인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자 확장된 원리 생각해서 빈칸 한번 채워보면 되고 자, 이렇게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든 한글 28자. 그렇다면 이 자음자와 모음자는 어떻게 글자를 이루었을까?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말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나타냈고 정성까지 더해진 우리말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았죠? 우리 종성은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단 그 발음은 다른 소리로 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자음자와 모음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 독창적이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그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다. 자, 이러한 우리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겠죠. 자, 우리 여기 5번에 2번만 좀 보고 갈게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모아쓰기를 채택을 했는데 이렇게 풀어서 쓰면 바람소리, 하계 울음, 닭이 회침에 오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길고 좀 이렇게 뜻을 바로 알아보기 힘들게 되는데 모아쓰기 하면은 우리 바로 뜻을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모아쓰기를 하면은 어떤 글자인지 잘 알 수 있어서 읽기에 편하고 한꺼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놓은 방식이 읽고 쓰기에 훨씬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와 한글의 우수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대부분 로마자를 활용한다. 수많은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모두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소리로 먼저 글자를 찾고 그 후에 알맞은 뜻의 한자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 엄청 오래 걸리죠? 자, 먼저 글자 찾고 그 후에 알맞은 뜻의 한자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발음은 알지만 어떤 한자를 써야 하는지 모를 때에도 그 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단 찾고 그중 원하는 뜻의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쓴다. 자,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은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컴퓨터 자판에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았더니 한국어의 입력 속도는 중국어나 일본어의 입력 속도보다 몇 배나 빨랐다고 한다.
입력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한자는 한글을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잡은 까닭은 무엇일까?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역동적인 국민성 등도 언급되지만 무엇보다 한글 덕분이 아닐까? 자국어를 활용한 정부와 사업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앞서는데 그 비결은 한글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 내용일치 문제에 우리나라가 유독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한글의 독창성 때문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발음이 곧 표기가 되며 한 글자가 한 가지 발음으로 읽힌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조합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할 수 있다. 자, 이런 한글의 효율성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고 있어야 하고요. 좀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자면 우리 24자라는 유한한 수의 기호와 몇 가지 규칙만으로 무한에 가까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자, 한글은 다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이며 현대 첨단 과학의 산물인 컴퓨터의 원리에 매우 잘 부합하는 문자이다. 컴퓨터의 자판을 통해서만 한글의 과학성이 부각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휴대전화의 자판 또한 한글의 상형의 원리를 활용했으며 가획, 합성의 원리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창제된 한글의 원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의 정보화기기에 담긴 셈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은 계속 변화할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한글은 위력을 떨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 이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과정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고, 자, 2번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2번의 내용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이것도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글의 안은 다 똑같은 소리로 나타나지만 영어 A는 A로도 나타나고 A2로도 나타나고 R로도 나타나는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가졌죠. 따라서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1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탐구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5번이죠. 우리 5번 요는 모음 기본자인 아래 아에 을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합성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미음은 우리 아까 입모양을 본뜬 자음 기본자로 상형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었죠. 2번 비읍은 기본자 미음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로 가획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고, 3번 우리 얘 세모 아니라 반치음이라고 했어요. 반치음은 시옷에 획을 추가하여 만들었으나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지 않은 이체자로 가획의 원리는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쌍비읍은 비읍을 나란히 붙여서 만든 글자로 우리 이렇게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이는 걸 각자병서라고 했죠. 따라서 병서의 원리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 15번이랑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윗글은 이거예요. 훈민정음 언해본이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거 기억하고 15번과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5번 먼저 볼게요. 15번에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기억 먼저 가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이 부분을 통해서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익히기 쉬운 문자임을 알 수 있고, 디귿, 훈민정음 창제 전에는 말을 조선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글은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사용했으므로 말과 글이 다른 언어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보자면 니은,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편해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리을, 훈민정음은 한자와 서로 통하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만든 것이죠. 미음, 훈민정음 창제는 기존 문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든 일이 아니라 아예 주체적으로 우리만의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15번에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18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우리 4번 먼저 가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자음 기본자로 모음 기본자는 천, 지, 인을 본떠서 만든 거였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한번 보자면 1번, 훈민정음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문자이고, 2번,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상용의 원리로 기본 자음자 외에 다른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로 기본 모음자 외에 다른 모음자는 합성의 원리로 만든 것입니다. 3번, 자음자 17자와 모음자 11자를 합쳐 28자를 만들었고요. 5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라는 부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제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2-2단원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2-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발표문을 묻는 문제, 두 번째로 발표에 제시된 픽토그램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 글을 읽은 후 독자의 반응을 묻는 문제, 세 번째로 발표문의 평가 요소를 묻는 문제와 발표문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묻는 문제, 네 번째로 발표문의 내용 구성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출제 유형 베스트를 기억하고 우리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모세모중학교 2학년 땡땡땡입니다. 지금 첫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가 드러납니다. 발표문의 내용 구성 방법을 묻는 문제에 처음 부분에는 첫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장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발표 목적은 픽토그램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떠세요? 질문과 자료 제시를 통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거 아시죠?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을 나타내는 그림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지금 발표 주제가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의 픽토그램은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의 시설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쓰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이것, 바로 픽토그램입니다. 자, 픽토그램이 중심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기 옆에 사진을 활용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왜 픽토그램의 어원이 드러나며 픽토그램의 어원을 설명과 시각자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이지요. 픽토그램의 뜻, 정의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의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픽토그램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누구에게나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날 픽토그램이 주목받는 까닭이죠.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시작은 19세기 산업혁명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과 운송수단이 크게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를 잇는 도로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지금 픽토그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드러나 있고요. 이렇게 나라 간의 교류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경고나 안내, 지시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지요. 자, 픽토그램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19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문자 형태의 4가지 교통 표지판이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예요. 이건 아무래도 진입금지겠죠? 픽토그램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픽토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기 종목과 사용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려면 픽토그램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지요? 자, 올림픽에서 픽토그램이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을 보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죠. 올림픽 픽토그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경기 종목별 픽토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이후로 2000년 이전까지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요. 자, 원래 픽토그램은 1차적인 역할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픽토그램이 개체국의 개성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자, 2000년대부터는 픽토그램이 정보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체국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내용일치 문제에 2000년대 올림픽 픽토그램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개체국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픽토그램은 호주 원주민의 부메랑을 주제로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중국의 갑골 문자 형태를 본떠 픽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역동적인 모습의 픽토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올림픽 픽토그램은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발표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올림픽 픽토그램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개체 순서대로 모든 픽토그램을 보여주었다는 틀린 선지가 올림픽 개체국의 개성을 드러내는 픽토그램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픽토그램을 선별하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픽토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진입금지 픽토그램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이 픽토그램은 프랑스의 어떤 거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진입하지 말라는 정보를 담고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르지요? 자, 이렇게 왼쪽 픽토그램과 오른쪽 픽토그램을 비교하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두 픽토그램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 모양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픽토그램을 보고 재미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난 픽토그램은 정보뿐 아니라 감성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나타난 오른쪽 픽토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거죠. 내용 이해 문제나 내용 일치 문제에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담고 있는 픽토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의 픽토그램은 재미와 생동감 등 감성까지 담고 있다. 최근의 픽토그램은 정보 전달적 기능뿐 아니라 감성적 기능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옳은 선지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픽토그램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 정리 및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픽토그램, 이제는 낯설거나 어렵지 않지요? 픽토그램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정보를 담은 그림입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의미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기호입니다. 지금 픽토그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통하게 될 미래 사회에는 픽토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픽토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 활동에 청중 분석에 대한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픽토그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픽토그램의 뜻을 설명하고 픽토그램이 오늘날 중요해진 까닭,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올림픽 픽토그램, 그리고 최근 들어 픽토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려주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 게 바로 이것이죠. 위 발표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픽토그램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지? 자료는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걸로 골라야겠고, 어느 부분에서 활용하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일지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개최 연도 순서대로 모두 픽토그램을 제시하는 거에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몇 가지만 선별해서 제시하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 혹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로 꽤 출제가 되었는데, 자, 글로 제시된 이 가를 그림으로 제시된 이 나로 바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처럼 시각자료, 매체자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가처럼 글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나처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과 관련된 문제 3가지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풀어볼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자, 기억, 디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픽토그램은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부터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픽토그램이 주목받는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발표자가 세운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게 되고요. 디귿,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을 합쳐 만든 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픽토그램의 어원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디귿은 발표자가 세운 발표 계획으로 적절합니다. 자, 니은, 리을, 미음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올림픽에 사용된 픽토그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긴 하지만 올림픽에 사용된 픽토그램을 개최 연도 순서대로 모두 제시한 것이 아니라 1936년 베를린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사용된 픽토그램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리을, 픽토그램과 대조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고요. 미음, 픽토그램의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내긴 하지만 픽토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2번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가장 적절한 거 답은 5번이죠. 자, 5번 먼저 가자면 마이는 과거와 오늘날의 교통 표지판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픽토그램의 정보 전달의 기능에 감성이 담기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영상 자료는 위 발표에 드러나지 않고요. 2번 픽토그램의 어원은 글과 그림 두 개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었죠. 3번 영상은 위 발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4번 픽토그램 작가의 인터뷰 장면은 위 발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발표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고요.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5번에 발표문 평가하는 방법 바로 5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청중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그 청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정보를 청중이 알아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거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자, 발표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발표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3번이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4번이죠. 발표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매체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혔는가? 1번이죠. 발표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고 어조나 동작 같은 표현에 유의하여 발표하였는가? 청중의 흥미를 적절히 유발하고 있는가? 2번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적절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2단원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1 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3단원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